지난번에 이제 그 회기 예측 좀 앞쪽 부분 좀 하다가 멈춰섰죠. 지난번 하던 회기 예측 앞쪽 부분 좀 리뷰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뭐 회기 예측 그 가장 오래된 그 머신러닝 중에 하나고, 이제 갈턴 아저씨가 그 부모들의 키와 애들의 키,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렇게 발견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회귀관계식이 보통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이제 그 인풋값, 그 설명 인수들의 이제 어떤 개수들의 곱을 더한 걸로 그렇게 이제 된다 그랬고,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잔차라고 그랬고, 랜덤 에러 또는 레지던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지던스 예측값하고 이런 잔차값의 이제 그 차이 정도에 따라서 이 회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제 효과적인지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선형회귀에서 쓰는 그 용어들을 좀 얘기했었고요. 반응 변수라든가 독립 변수, 이거 입력으로 넣는 거죠. 그다음에 레코드라는 건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레코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회귀 개수는 그 각 독립 변수 앞에 붙는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얼마나 영향이 있냐 하는 그 기울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을 뭐 fitted value라고도 하고 predicted value, 뭐 예측한 값, 또는 fitted value, 그 적합값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귀 모델로 설명되고 남은 그런 이제 그 에러 그 부분들을 잔차, 그리고 그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이제 그 최소 제곱법, 잔차를 가장 줄이는,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그 값들을 이제 그런 회귀 개수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그 단순 선형 회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LS, Ordinary List Square라는 게 그림으로 뒤에서 설명드렸는데, Total List Square하고 다르다 그랬죠. 얘는 이제 그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만을 이제 본 거고, Total List Square는 직선거리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했었죠. 실습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나 그런 거에 대한 노출값, 노출 정도에 따라서 폐활량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중에 롱 디지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거를 이제 리니어 모델 LM으로 해서 이제 요 앞쪽이 결과값이라겠죠. 뭐 보통 우리가 y는 ax 할 때 y 쪽이 들어가고 이쪽에 x 쪽이 들어가서 노출 정도에 따라서 폐활량의 이제 변화를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모델이라는 안쪽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모델 안에는 살펴보시면 데이터가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여기 모델에다가 이제 뭐 스트럭처 str 모델 해보시면은 그 안에 코에피션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결과값, 프리딕트된 값들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저장된 부분도 있고, 그냥 이제 모델이라고 치면은 이제 요 모델이 요런 공식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이게 그 y절편 값이 여기 y절편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 정도 앞에 붙는 개수. y절편은 424고, 이쪽이 한 425보다 살짝 작으니까 424 맞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185라니까 노출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폐활량은 이제 안 좋아진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그 인풋값, 노출량을 이제 뭐 0에서 25까지 제한한 다음에 이거를 100개로 나눠봤습니다. 나눔 값에 대해서 이제 이 리니어 모델 점을 찍어서 그걸 이제 라인으로 그린 게 이제 선형 회귀 선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선형 회귀 선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그 라인을 할 때 이제 요 라인색을 이제 블루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점을 찍은 거고요. 점을 찍어보면은 사실은 앞에 예측은 여기 이제 사실 그래프가 약간 기울기가
낮게 보이긴 하지만 왜 낮게 보이냐면 여기 아래쪽을 0값을 제외했기 때문에 시작을 325에서 425로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건 좀 또 커 보이는 거고요. 실제는 같은 기울기인데 이제 그 여기는 시작이 100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좀 다를 거고요. 실제 데이터들이 여기에 딱 맞게 포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얘를 중심으로 이제 요 y값 잔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게 만드는 선을 그렸다는 것뿐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통 그 선형 회귀가 제일 잘 맞는 게 요 선에 대해서 이 점들이 데이터들이 약간 가우시안 분포 여기 그 요 내린 그림 y값들이 이제 약간 요 선 중심으로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좀 많아 보이나요? 이게 뭐 요 선을 중심으로 하면 요 블루 불뚝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꼭지점이 하나인 놈, 이 선에 대해서 꼭지점이 하나인 놈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 그런 놈은 이제 이런 선형 회귀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 분포가 이쪽이 상당히 많다가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쪽이 많다. 그런 경우 꼭지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단순한 가우시안 분포로는 이제 하긴 어렵고 그런 경우는 뒤쪽에 분류 문제에 나오는 이 바이노미얼 형태가 되겠죠. 바이노미얼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도 요 선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 그 점들이 이제 가까울수록 점점 많아지고 멀수록 좀 적어지니까 그래도 선형회귀 어느 정도 맞을만 하다. 근데 이거 눈으로 그렇게 대충 맞을만 하다는 얘기하고 실제로 숫자 값으로 진짜 어느 정도 맞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그 R 스퀘어라든가 또는 F 스태티스틱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 회귀 모델의 이제 적합도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 그림에다가 또 하나 더 해본 거죠. 책에 나온 그림을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 책에는 여기 요 점선을 이제 요까지 그려놨길래 그리는 방법에 대한 다시 말해서 gg플롯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을 찍은 거, 실제 점을 찍은 거, 그 다음에 요 라인을 이제 그려본 거, 그 다음에 요 세그먼트를 그리는 gg플롯 문법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OLS하고 TLS 얘기를 했었죠. OLS라는 거는 Ordinary Least Square. 이거는 이제 y값의 차에 대해서만 제곱을 해서 이제 y값의 차의 제곱, 스퀘어를 리스트, 최소화한다. Ordinary, 이제 y값에 대한 것만 한 거고, 토탈은 경우는 x값의 차, y값의 차를 제곱한 거, 그놈을 최소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 거리를 최소화할 거냐, 요 거리를 최소화할 거냐.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이 이 y값이기 때문에 타겟이 y값이기 때문에 OLS를 쓰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TLS를 써야 될 경우는 이게 요쪽 오른쪽에 있는 놈하고 왼쪽에 있는 놈을 이제 가장 잘 분류하는 선을 구해줘라. 그랬을 경우는 이제 토탈 TLS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거리가 이제 얘랑 얘를 이쪽 편과 이쪽 편을 가장 잘 분류하는 그런 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와 회귀관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는 뭐 대충 아까 리니어 모델 같은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근처에 모여 있네. 그럼 얘들이 상관관계가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건 알지만은 그게 어느 게 원인이 돼서 다른 게 됐는지, 그런 인과관계는 이제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랬죠. 상관관계에다가 시간이 선 후차성, 그러니까 어느 놈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다른 놈이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약간의 인과관계가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 그렇게 연구한 게 아니라 앞에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게 쌓여 있다면은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0%라는 얘기는 그런 증명 자체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선형회귀도 좀 했었죠. 그래서 다중선형회귀라는 게 변수가 입력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였죠? 우리 폐활량이 면진,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그런 데 노출된 양, 그 하나만 갖고서 폐활량이 어떻게 변화됐냐, 그거는 이제 그 변수가 하나였던 거죠. 근데 변수가 여러 개,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 선형 회귀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럴 경우 뭐 일반 그 단순 선형 회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선형 회귀를 평가하는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값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R 스퀘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R 스퀘어. 그 다음에 그 제곱근 표준 오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들의 차를 이제 제곱해서 이제 평균을 하느냐, 그냥 그 앱솔루트 값을 하느냐, 뭐 그런 형태로 그걸로 할 거냐, 뭐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R 스퀘어라고 말씀드렸고, R 스퀘어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 통계량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데 그 변수 중에 어느 놈이 이제 어느 놈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냐, 그걸 하기 위해서 t 통계량을 이제 쓴다 그랬었고요. t 통계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예측 변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t 통계량이 너무 작은 것들은 일부러 좀 버리기도 한다 그랬었죠. 버려야 이제 좀 모델이 단순해지고 그게 이제 표준화된다. 너무 이제 그게 많으면은 이제 오버피팅, 나중에 오버피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넣으면 오버피팅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회귀는 지난번에 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했었죠. 가중회귀는 이제 변수 그 레코드 중에 이제 요 놈은 더 그 신경을 써야 돼. 또 변수 중에 이 변수는 다른 변수보다 좀 중요해. 그래서 얘는 몇 배 그 영향을 효과를 더 봐줄 거야. 라는 형태로 이제 정해줄 수 있는 거고요. 뒤에 그 실예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요 가중 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드 디텍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카드 같은 걸 그었을 때 이게 정상으로 그은 건지 사기성인지 했을 때 보통 이제 사기성인 그 레코드 건수가 너무 작죠. 상당히 작습니다. 보통 한 만 건에 하나 나올까 말까, 1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훈련이 잘 안 됩니다.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기라는 그 레코드에 대해서는 이걸 틀렸을 땐 너 벌점, 정상인 걸 틀렸을 땐 벌점이 1점인데 이거 틀리면 벌점이 100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실제 예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통계량 중에 이제 R 스퀘어가 이제 가장 많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루트민 스퀘어 에러, 실제 얘는 이제 크기 값이 될 거고, 얘는 비례값이 되겠죠. 비례값이 되는데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함수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쓸 거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수를 다 쓰면 얘가 이제 오버피팅이 된다든가 일반화가 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수 하나를 각각 하나 넣어보고 이제 R 스퀘어라든가 뭘 보고 두 개를 넣어보고 또 해보고 수동으로 다 하면 무지무지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준 함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스텝이라는 함수고, 또는 스텝 AIC 스텝이라는 함수고, 그걸 갖고서 거기다 넣어서 이 중에 어떤 변수를 넣고 어떤 변수를 빼야 될 거야. 빼야 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 스텝 함수가 이제 해서 가장 적절한 값에, 가장 이제 일반 모델의 R 스퀘어나 그런 값이 가장 좋은, 실제로는 값은 AIC를 많이 쓰는데 AIC 값이 가장 적은 그런 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킹 카운티의 주택 정보 주택 가격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타겟이 세일즈 프라이스고, 어드저스트 세일즈 프라이스고, 인풋 값으로는 이제 주거 공간의 넓이라든가, 또는 전체 대지 면적이라든가, 또 화장실의 개수, 그 다음에 침실의 개수, 그 다음에 건물 자체의 그레이드, 얘가 이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넣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서 다중회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때 수행할 때 플러스를 이제 전부 넣을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요 인풋에 보시면은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뭐 다큐멘트 데이트, 뭐 세일즈 프라이스 있고 프라이 아이디 뭐이그 요거 아마 그 지은 연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쪽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왜 다 넣지 않고 얘만 넣냐 그럴 수도 있는데 다 한번 다 넣어 보시면은 손으로 다 치시면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점을 치시면 나머지 게 다 들어갑니다. 점을 전부 다 넣어봐라 하고 하실 수 있는데 하면은 얘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 아마 그 뒤쪽에도 항상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넣는데요. 컴퓨터가 좀 뭐 그냥 빨리 끝날 텐데 보통 노트북에서 쉽게 잘 안 끝납니다. 빨리.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 그리고 예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이제 한번 리니어 모델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하우스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보통 나왔구나. 그러면 이 수식 갖고 우리가 이 프라이스를 예측하면 되지.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집어였고 실제 데이터 갖고 집어여서 이제 나온 건데 기계가 거짓말하겠어? 이 수식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그래서 얘들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단계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주거 공간이 넓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얘가 개수가 플러스인 거는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도 어떻습니까? 면적 얘가 크면은 좀 비싸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베스룸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의 개수가 많으면은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화장실 개수가 많으면은 화장실 개수가 많은 집하고 적은 집 어떤가요? 많은 집이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고 여기 이제 침실 개수도 이제 보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라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긴 하지만 이거 갖고 우리가 상식에 비춰봐서 이상하다 이거죠. 아무리 있는 데이터 갖고 넣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게 이제 그 뒷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는 교란 변수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변수, 보통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부동산이란 게 어떤가요? 부동산이 이제 면적에도 상당히 이제 가격이 광일련이 되지만 사실 부동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일 겁니다. 서울의 이제 한 평 가격하고 저쪽에 이제 시골의 한 평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위치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넓이하고 이제 침실 개수, 빌딩의 이제 상태, 건물의 상태만 나와 있고 얘가 이제 서울에 있는지 저쪽에 이제 시골에 있는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요런 값들이 보통 시골에 있는 집들이 크잖아요. 시골 클까요? 진짜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땅값이 싸니까 대지 면적도 좀 넓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골 데이터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게 대지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 얘는 시골에 있는 거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일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뒤에 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점점 이 회귀 모델을 어떻게 좀 고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일들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회귀 모델, 이 상태에서 회귀 모델을 좀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냐.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점들을 그려서 아까 직선을 딱 보고 직선하고 그 점들의 관계를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숫자로 하나로 좀 보여서 이 정도 숫자면 좀 우리가 만족해라는 그런 숫자들을 좀 보는 게 사실은 좀 간편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이제 봐서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럴 거고 약간 주관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숫자를 좀 확인해서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해 하는 숫자들을 좀 생각해 보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R 스퀘어라고 그랬고요. R 스퀘어는 이제 숫자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의 의미 자체는 0.5407을 한 거는 이 회귀식이
회계식이 실제 데이터 값의 54% 정도를 설명해 줘. 54%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해하면 좋은데 뒤에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는 이제 얘를 약간 조정한 거는 이게 자유도를 살짝 바꿔준 거라서 실제 그 자유도 고려를 조금 해주면은 여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개수를 -5 정도를 해준 건데 그러다 보면 요게 이제 살짝 줄어든다 얘보다. 그럼 약간 덜 설명해진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예측한 값하고 예측한 값하고 이제 그 실제 값하고의 이제 차이들의 평균 같은 실제 이 프라이스 값이 되겠죠. 프라이스 값이 이제 한 26만 불? 26만 불이나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26만 불이나 차이 나니까 이거는 좀 2억 6천 정도 차이 나게, 3억 정도의 차이 나게 한 거겠네, 달러니까. 어쨌든, 그 스탠다드 에러가 그렇다. 얘보다 이제 원 시그마라면 이제 그 안에 한 68% 정도는 이제 요 아니고 그 바깥쪽으로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54%면 괜찮은 거냐라는 이제 감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뭐 사회과학에서만 60%만 돼도 좋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한 7, 80%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 통계량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그림으로 지난번에 질문이 나와서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뒤에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이 모델 자체 리니어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력을 갖느냐라는 걸로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R-스퀘어만 보기 때문에 얘는 그다지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 값이라는 건데 T 값은 이제 아까 뭐 지난번에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T 값이 뭐냐면은 여기 각각의 변수에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 스탠다드 줄이 잘 안 맞아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T 값이 여기 33.349, 58. 몇 이런 식으로 T 값이 있고 요 정도 T 값이면은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로 봤을 때 요 스탠다드 에러에 요 정도 벗어났으면 여기는 얼마죠? 스탠다드 에러가 에스티메이티드 스탠다드 에러 요 T 밸류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스탠다드 에스티메이트 요 값이 0. 몇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얘가 3.8인데 58 정도 이제 벗어났으면 얘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보면 상당히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 특이한 거야. 얘는 무시할 수 없어. 따라서 얘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이 정도도 이제 제법 높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중요도가 제법 높은 별이 3개짜리는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고 별이 클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T 값은 이제 중요도 각각의 변수의 이제 중요도를 얘기하고 버릴 때 이제 가장 약간 표준화하려면 변수를 줄여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좀 제네럴화 한다면 얘 정도는 좀 버리고 이제 모델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은 일반화가 더 나은 모델이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T 밸류를 이제 했던 거고요. 앞에 R 스퀘어 얘기했었죠. R 스퀘어가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가 이 리니어 LM 회귀 직선을 딱 그리면은 이 회귀 직선이 실제 값을 얼마나 설명하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설명하느냐. 그걸 다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쉬운 게 여기 이제 데이터 값이 쫙 있을 때 데이터의 일반적인 평균선을 그릴 수가 있죠. 평균선. 무조건 그냥 평균선만 그린 겁니다. 평균선만 그린 거고 얘는 이제 회귀선이죠. 회귀선이고 실제 액츄얼 데이터들이 여기 왔다 갔다 뭐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점 중에 하나만 이제 생각해 보자. 점 중에 하나만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실제 값에서부터 평균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평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선을 그리면 회귀선에서부터 요 실제 값의 차가 있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의 차를 앞에서 잔차라 그랬습니다. 레지듀얼, 영어로 레지듀얼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평균에서부터 요 실제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TSS,
사실 이 값 자체가 아니라 요 차의 제곱한 값입니다. 요 차의 제곱한 값. 점이 여러 개면은 시그마 다 썸해줘야 되겠죠. 요 차의 제곱한 값을 토탈 썸 오브 스퀘어. SS는 그 썸 오브 스퀘어 약자라고 그랬죠. 토탈 썸 오브 스퀘어고, 이 회기직선은 요만큼을 설명하는 거죠. 요만큼은 요 회기직선에서 이 평균보다 보정이 됐습니다. 보정이 돼서 이 점에 가까이 갔죠. 요만큼. 이거를 이제 ESS라고 합니다. Explained. 설명됐어요. 요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은 요만큼이야. 그 설명 안 된 부분이 잔차다 이거죠. 요 부분의 이름을 RSS, Residual Sum of Square, 요거의 거리의 제곱을 ESS, Explained Sum of Square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R 스퀘어라는 앞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었죠?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된 양이라 그랬죠. 설명된 그 양은 전체 분의 요거가 되겠죠. 전체 분의 ESS, 설명된 양.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르게 쓰여 있지만은 같은 의미로 토탈 서머 오브 스퀘어 분의 ESS, Explained Sum of Square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식에서 이게 0.54라는 게 토탈 평균에서부터 토탈 거리의 제곱분의 이제 스퀘어, 회기선이 설명해 준 부분. 얘보다 얘가 크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뭐랄까, 잔차보다는 얘가 좀 크다는 그런 걸 의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sum of square는 이제 플러스 값이겠죠. 왜냐하면 제곱한 걸 더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는데, 원래는 TSS분의 ESS라는 정의로 해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제곱분의 요거 제곱. 근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TSS에서 요 RSS를 뺀 거, 1에서 이제 TSS분의 RSS를 뺀 걸로도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요 TSS분의 ESS하고 1-TSS분의 RSS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요 잔차들이 이제 진짜 정규 분포에 딱 맞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대충 회귀가 된다는 거 그런 걸 가정하고 했을 때, 이래서 요 값을 뺀 거랑 TSS분의 ESS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펑션들에서는 TSS분의 ESS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TSS분의 RSS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 제곱분의 요걸 제곱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TSS분의 요 explained 요게 이제 다 스퀘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 피팅한 놈이 엉뚱하게 앞에서처럼 이제 교란 변수가 생겨갖고 이제 면적 침실이 많은데 이제 뭐랄까, 가격이 다르게 작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이 평균값보다 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선이 뭐 요렇게 가버린다든지. 그러는 순간 이제 요 값이 얘보다 커져서 요게 이제 때때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진짜 모델은 쓰면 안 된다. 요 리니어 모델은 쓰면 안 된다. 평균으로 그냥 우리가 통밥 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사실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 늦게 오시는 바람에 또 설명을 좀 앞에 했는데, 앞에 여기 F 통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R 스퀘어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5344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전 챕터에서 뭘 했냐면 F 스태티스틱을 배웠었잖아요. 그게 아노바, 그러니까 베리언스의 어널리시스, 분산 분석에서 뭘 했냐면, 여기 그림에서 F 값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여기 뭐냐게 이제 세 개의 그룹이 이제 합쳐져 있는 데이터다 그랬을 때,
합쳐져 있는 데이터가 그랬을 때 요 한 그룹 내의 요 분산폭하고 요 세 개의 평균 1, 평균 2, 평균 3, 요 평균들의 평균의 차이가 이제 어느 놈이 크냐, 그걸 뭐 제곱했을 때 어느 놈이 크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걸 이제 나눴을 때 요 한 그룹의 분산분에 요 놈의 이제 그 분산을 했을 때 걔가 1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within 그 요 빨간 그룹 안에 분산하고 요 놈의 평균들의 분산하고 비교했을 때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넓게 퍼지면은 얘랑 얘는 잘 구분이 안 되네.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한 그룹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분 잘 안 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요 그룹별 요 분산이 작은데 요거에 비해서 평균에 떨어진 정도가 크면은 얘네 세 개는 이제 뭔가 구분이 잘 돼. 라는 걸로 했었죠. 자, 이제 한번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룹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이제 어떤 grup으로 할 거냐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그룹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 평균이라는 놈의 그룹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 피팅한 놈의 그 그룹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데 뭐냐면은, 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요 그룹에 대해서 요 잔차들, 요 부분, 요 파트의 제곱하고, 아까는 이제 요 파트의 제곱이, 지금 요거 좀 뭐 작게 그려져 있긴 한데요. 요 파트의 제곱이 이제 뭐냐면 ESS라고 불렀었죠. ESS. 그러면 요 파트는, 요 ESS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얘랑 얘의 이제 뭔가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분산이라고 보고, 요 파트는 이제 요 한 그룹, 요 피팅한 그룹 안에서 이제 그 점들의 분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커지면은, 얘에 비해서 얘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뭔가 그냥 우리가 통밥으로 때려서 이제 한 거보다는 뭔가 그 차이를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 효과가 있어, 라는 얘기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RSS랑 거의 같은 얘기가 되긴 하죠. RSS랑 같은 얘기긴 한데 그걸 좀 다른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거 제곱 RSS분의 ESS가 이제 어떻게 보면 F 스태티스틱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요 RSS하고 ESS를 구하는 게 요 차를 제곱한 것만에 의해서 구해지진 않거든요.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게 있는 게 그 자유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유도 때문에. 자유도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 라인 x, 사실 변수가 하나라서 그렇게 하는데, 변수 하나일 때 얘는 거의 뭐 자유도가 없습니다. 기울기랑 뭐가 주어지면은 다 이제 y 값이 정해지는 바람에 자유도가 이제 좀 작은 형태의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얘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사실 점의 개수만큼 이제 자유도가 있는 건데, 자유도가 있어서 뭐 그걸로 이제 그 자유도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게 해주는 게 있어서 약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했더라도 이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은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일단 컨셉추얼하게는 요것분의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분의 요거로 해서 이제 요걸 나눠주면 요게 한 46,000. 요것분의 요거니까, 레지듀얼분의 요거니까 46,000 정도 나오는데, 46,000이란 게 의미가 뭐냐? 이게 얘를 이제 분산이라고 봤을 때, 요 분산이 떨어진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분산이라고 했을 때, 얘를 표준 편차로 보면, 우리가 정기 분포라고 보면 표준 편차의 1만큼이 한 68%고 2만큼이 95%고 등등이 있죠. 그러면 얘를 표준 편차로 분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로 보자면은 이제 사실 분산을 뭐 그것까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얘의 분산을 나누면은 이 분산이 1인 그 정기분포가 나오거든요. 분산이 1인 정기분포로 보자면은 요 값은 얘 값은 분산이 1인 정기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얘에 대해서 분산이 1인 정기분포가 되면은 이제 표준 편차로 보자면 얘를 루트 스퀘어 씌운 거고, 그럼 얘는 뭐 한
200 정도 되나요? 200, 2는 4, 4. 200 정도니까 그 평균에서부터 200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라서 엄청나게 이제 얘는 차이를 보여주는 뭐죠? 모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가보면 얘는 F 스태티스틱으로 보자면은 얘는 이제 5천이 나오려면 이걸 스퀘어 루트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66, 36, 77, 49. 아마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 그러니까 표준 편차보다 70 정도 갔으니까 p-밸류가 엄청 작아지는 거죠. F 스태틱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R 스퀘어로 봤을 때는 54%밖에 설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것만 주로 보고 얘는 잘 안 보는데 그냥 F 스태티스틱을 믿는다면은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요 값이 한 9 정도면 3 표준 편차니까 한 1% 그거를 보다 크다면은 1% 정도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니어 모델에서는 저는 R 스퀘어를 주로 보는 편이라서 일단은 뭐 F 스태티스틱도 그렇게 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교차 타당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테스트 값을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분리해서 훈련시킬 땐 요것만 하고 요걸 테스트한다라고 했던 건데 홀드아웃이 데이터를 놔두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부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응용력을 테스트하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응용력을 테스트하려면 공부하지 않은 데이터 시험 봐야 되는 거죠. 공부한 것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외워서 맞추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한 것과 테스트를 나누는데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버리면 훈련시킬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테스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스텝 펑션 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변수가 남겨야 되고 어떤 변수를 안 남겨야 되냐 그걸 직접 이제 하나씩 넣어가면서 R 스퀘어 본다든가 그러는 거는 이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스텝이라는 펑션 여기서는 이제 스텝 AIC라는 인포메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거를 찾아줘라. 그래서 스타트 이렇게 돌리면은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줄줄을 찾아가다가 끝에 이제 맨 끝에는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찾아준다. 그 최적화된 상태가 대지 면적의 값, 그다음 베스룸에 대해서도 베스룸이 이제 앞에보다는 좀 나아졌죠. 이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베드룸 개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근데 아직도 베드룸 침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고, 어쨌든 몇 개를 집어여서 이제 스텝을 했더니 조금 나아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까지 이제 지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스텝이라는 펑션이 여러 개 있는데 스텝 AIC가 빠졌네 또. 여기 스탯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스텝이라는 펑션이 있고 math라는 라이브러리는 스텝 AIC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스텝이라는 펑션으로 돌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빠뜨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하면서 지난 마지막에 이제 오코메 멘도날 얘기했었죠. 가능하면 심플이 이제 좋다. 심플한 모델이 좋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떤 문서나 그런 거 만들 때도 키스 법칙해서 이제 keep it simple and stupid.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모양을 만들어라.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심플한 게 이제 답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성이 높다. 경험상 그런 게 많다라는 그런 경험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스텝 펑션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스텝 펑션이? 이제부터 이제 오늘 진도가 이제 나가는데 복습하느라고 상당히 길어졌네요. 자동으로 변수를 선택해 주는 거죠. 변수 선택해서 이제 불필요한 걸 좀 제거해 주고 그래도 가장 주어진 변수 중에 가장 좀 맞는 걸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스텝 펑션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런 연구들이 제법 많이 됐어 갖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정규화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정규화가 선형 모델의 단계적 선택 해서 거기 이제 164, 165쪽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라쏘하고 이제 저기 능형 모델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라쏘하고 능형 모델 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